정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위중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미 이성락 선생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엄중한 문제가 동북아 정부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교수가 이분을 꼭 만나보라. 그럼 네 눈이 좀 트일 거다 해서 한번 10년 전에 뵙거나 또 뵙었으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뵙다가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 모신다고 자랑하려고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이죠. 주필. 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있는 하용출 교수. 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랑했죠. 이성락 선생님 모신다고 했더니 두 분 다 영어로 모르더라. 엑설런트가 된다. 내가 우리 이영일 장관님도 모시고 오늘 얼굴 보여주세요. 김민철 의원님 어디 계세요? 뒤에 김민철 의원님도 오랫동안 총리청에 있었던 주영석 장관님이십니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인정희 감사보셨는데 인사 들어봤죠? 지금 평소에 오시던 분들입니다만 박정민 씨도 오래 만난 거죠? 네. 고맙습니다. 김재신 선배님 한번 사담을 행사하겠다. 도산 안창호 김영국 회장님이 우리 연구소에 이사하신데 그동안 조금 편찮으시다가 최근에 회복되셨는데 그래서 많이 계신데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은찬 이사장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소개 말씀은 좀 미화되는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이든 시기의 미중 경쟁과 한국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사실 못지않은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 미중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했고요. 제 얘기는 미중 전략 경쟁의 의미가 뭔지부터 짚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였습니다. 미소 대립 구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은 미소 대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을 끌어낼 수가 있었는데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해서 미국의 경쟁자가 됩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정당의 미국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관계가 개선했는데 그 결과는 중국에게 커다란 혜택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개혁 개방의 길에 나섰고 정치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굴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중 두 나라 사이의 관점과 입장 차이가 커져갔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다가 오바마, 시진핑 시기에 첨예화됐고
트럼프 시기에는 미국이 날선 제재와 압박을 불사했기 때문에 심한 마찰과 대립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냉전 시기의 소련처럼 미국과 쟁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따돌리기 위하여 중국을 끌어들였던 그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과정하고 그동안의 미중 관계를 되돌아보면 미중 전략 경쟁이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된 관점과 입장 차이에 총하기 때문에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전통을 가진 거대 실체가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경우에 기존의 서구 주도적인 질서와 가치 틀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적어도 자기 주변부터라도 자기식의 질서를 구가하려고 할 거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비관한 예를 들어보면 장구한 세월 동안의 유럽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도 유럽과 조금 다른 관점,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성해지게 되자 유럽과는 전적으로 다른 노선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터키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다른 역사, 문화, 전통과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만일에 범세계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과연 기존의 세계 질서를 따를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의 틀을 존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식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 법한 정책이지만 중국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적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역시 미중 대결은 역사의 흐름상 지금과 같이 오기가 십상인 사태 진전이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어떤가를 일별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때의 정책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인태 전략의 틀 안에서 견제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발점은 동맹 또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의 연대 강화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중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서 경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결한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벌써 이에 따라서 취임 후에 2달이 채 안 되었는데 대중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월 중순에 쿼드 정상회의를 필두로 해서 한국, 일본의 국무국방장관을 보내서 2+2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장관을 인도에 따로 보내서 미국, 인도 간의 국방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돌아가는 길에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고위급들과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대중국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중 경쟁 구도의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강력한 대중 견제를 추진한다는 이 현실은 이제 미중 대립이 냉전 시대의 미소 대립처럼 전반적이고 압도적인 국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국제적인 환경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살고 적응해야 할 거시적인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남북관계도 다 미중 대립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냉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단이 되었고 냉전의 틀 내에서 전쟁이 났고
또 냉전의 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정부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단이나 전쟁도 냉전 구도하고 무관치 않고 우리의 내치도 무관치 않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앞으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책의 기초로 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인 한국에게 중국 문제에 관한 공동 보조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와 북핵에 대한 정책 검토도 미중 대립이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대외 정책의 초점이 중국에 있다는 점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미중 대립 구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경쟁과 대립 구도는 장기화될 겁니다. 단지 미국이나 중국 모두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대중 견제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면 대결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중국의 역량이 미국과 정면 대결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중의 대규모 아니면 우발적 충돌을 피하면서 이 경쟁과 대립 관계를 관리해 갈 것이냐. 또 한국같이 그 중간에 있는 나라한테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중 대립 관계가 중국의 전향적인 입장 진화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가까이 동안에 중국을 향해서 인게이지하고 중국을 포용하고 했던 노력이 결국은 이러한 기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떤 이볼루션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느냐 그거였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 변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경쟁과 대립 일변으로 흘러가면은 중국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 내부의 진화보다는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를 단속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그런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를 들자면 러시아 팩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친미, 친서방 쪽으로 손해한다면 중국은 최대 원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새 부족을 느끼게 되는 중국이 대외적 관점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내에도 중국과의 연대가 러시아의 선진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미래는 중국과의 협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서방과의 협력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사고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의 두 자이언트가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있고 또 부상하는 중국의 국력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가 중국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도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기에 키신저류의 인사들이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야 된다는 전략적 사고가 있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좀 대표적인 주장 중에는
애틀란틱 카운슬이 내놓은 익명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지 캐넌이 냉전 시기에 썼던 익명의 기구 미스터 X를 약간 흉내낸 건데, 그때 조지 캐넌이 썼던 보고서의 애칭이 The Long Telegram입니다. 긴 전보. 근데 이번에 이 다른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쓴 익명의 기구는 그걸 약간 흉내내서 The Longer Telegr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 안에 보면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떼내자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내의 전략적인 사고와 러시아 내의 전략적인 사고가 접점을 찾게 되면 미중 갈등은 일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 내에 가능해 보이진 않고 아마도 푸틴 이후에 러시아가 기존 접근과 다른 대내외 정책을 시도하는 시점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또 러시아가 만일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선을 한다는 것도 역시 러시아의 내적 변화를 전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여기서 또한 미러 관계가 대립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은 러시아의 내적 변화를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변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중 대립 구도가 이렇고 전망이 저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해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이라는 매크로 환경이 제가 설명한 그런 경위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압도적인 구도로 외적 환경으로 장기간 함께 있을 여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이러한 미중 대립 과정을 3, 40년간 목도하면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인 대처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냥 지내왔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대처 원칙을 고심하거나 세우거나 대처 방향을 정립하거나 하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 방편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국내에 다양한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중 대립 환경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 편에 서야 한다. 그런 담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담론은 부상하는 중국의 기세를 감안컨대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또 적어도 전면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의 위상이나 부상하는 추세를 볼 때는 적어도 그 주변에는 중국적인 질서가 부과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처럼 인근에 있는 나라는 중국에는 하게 낫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미중 대립의 추이가 아직은 불분명하니 이 추이를 관망하면서 사안별로 대처해서 미중 사이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장의 배경에는 부상하는 중국의 위력과 또 아주 밀접하게 상호 의존으로 얽혀있는 한중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정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미국,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한 담론 중에 세 번째 견해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꼭 어떻게 정해서 1, 2, 3 중에 뭘 정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대처를 하게 되고 또 한국 사회 내에 미중 사이에 어찌해야 된다는
논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걸로 책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도 그 안에 다 일부인데요. 중요한 국제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중요한 국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그 환경 변화를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의 외교관 중에 설복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용장 막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반도 문제를 많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영 대사도 지낸 사람인데, 설복성이라는 사람이 중국 외교를 자성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중국 사람들은 오지 사고에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지에 갇혀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오지 사고에 갇혀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냉철하게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본다. 그리고 교섭할 때에도 본질을 태클하지 않고 주변적인, 절차적인, 의전적인 일에 집착한다. 의전적인 일에는 양보를 안 하는데 의전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본질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설복성이 말하는 오지 사고를 우리에 적용해 보아도 유사합니다. 한국 외교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국 외교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대외 문제를 자꾸 고려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어느 나라나 국제관계를 국내 정치하고 연결해서 보는 흐름은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인데, 한국은 국내 정치 위주로 대외관계를 다루는 관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꼭 현 정부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외교 전반이 수십 년간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중의 인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퓰리즘입니다. 미중 간에 어찌 해야 된다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큰 심각한 쟁점입니다. 보수 진보 간의 쟁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집단도 이 문제를 태클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나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 정치인 관료들은 대개 회피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심각한 논쟁을 피하려고 하고, 대세에 영합하려고 하고, 여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깔려 있어서 미중 문제도 지금 같은 한 주소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하고 무언치한 서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중국은 다투어서 한국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한 견인력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동맹인데 왜 미중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중국은 한국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압력을 가중하게 됩니다. 사드 대처가 이러한 사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가 여러 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억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약간 복기를 해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맨 처음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사 전문가들한테 사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 넘는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때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고도 방어망입니다. 그 미사일이 날라 들어오면 거의 다 내려와서 저고도에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는 고고도에서 한번 거르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걸 저고도에서 거르고 이렇게 두 차례 아니면 세 차례 거르는 것이 더 효율이 높습니다. 고고도 방어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고도 방어가 필요한 게 아니냐. 아마 우리 군사 전문가들도 다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국내의 논의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비전이 필요하냐, 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논의가 처음부터 좀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MD라고 미스 디펜스입니다. 미스 디펜스의 약자인데 MD 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일본 내에서 새로운 MD 체제도 개발하고 배치도 하고 했습니다. MD 체제를 개발하려면 육상에서도 체제가 있어야 되고 해상에도 있어야 되고 전진 앞부분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에다가 배치하는 MD 시스템, 육상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등등을 이제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형상 북한의 미사일을 먼저 디텍트하기에 유리한 것이 또 한국에서 먼저 대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중국은 MD 체계에 큰 경계를 표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드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어떤 강론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MD에 한국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한중 관계가 파탄이 나고 한국이 중국의 군사력 앞에 위험하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장으로 사드는 우리가 대체하게 되면 미국의 MD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북한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비어있는 고고도 방어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논의는 실종이 되고 반대 논의가 격렬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그 당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우리는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고도 방어를 어떻게 한다는 건 일단 우리가 미련하고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국에 대기합니다. 우리는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국이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고도 방어 얘기는 수년간 그냥 수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배치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주한 미군이라도 한 기라도 도입해서 배치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남한 지역 전체를 방어하려면 사드 2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는 충청도 이북 쪽, 경기도 이북까지 커버하고 하나는 그 남쪽으로 커버하는 두 기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제안한 거는 한국이 2세트를 구매해서 배치하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나중에 자기가 한 세트를 구입해서 미군이 배치하고 운영할 테니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한 세트는 왜 나온 일이냐면 미국의 전술 필요로는 유사시에 증원군과 장비가 오는 전개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원군과 전기가 원활히 도착하고 전개되려면 항만과 공항이 방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평택항, 평택공군기지, 부산항, 대구공군기지, 군산기지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세트를 도입해서 적어도 평택과 그 이남 지역을 커버하는 사드를 운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 중원군이 올 적에 방어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예상치로 북한은 바로 증원군이 올 기지를 타격하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평택이나 부산이나 대구 타격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다시 이 논란이 붙었어요. 미국이 한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2016년에 주한미군 사령관 스캐파로티가 언론에 얘기를 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때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죠. 또 중국을 무마하기 위해서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었다.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가 없었다.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산불입니다. 나중에 산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먼저 산불입니다. 초기에 1차 산불. 다시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증가이 되고 또 고도화되고 또 발사해서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도발하고 핵실험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논의를 덮어버린 것은 중국 편을 드는 셈이고 이제 사드 배치를 허용한 것은 미국 편을 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한국이 스스로 사드를 배치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국이 스스로 배치하지 않은 경과가 10년이 넘는데 뒤늦게 와서 미국의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면 이건 한국의 안보 수요가 아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허용한 거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왜 미국은 압력을 가했는가? 미국은 이걸 배치해서 중국을 들여다보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중국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허용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합니다. 다시 정부는 중국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부를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이건 새로 나온 게 아니고 10여 년, 20년 된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 선물입니다. 다시 중국 편을 들는 셈입니다. 보복 조치가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다 완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애당초 보복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드 문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전형적인 사례고 그 배경에는 역시 자신의 안보 문제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치열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적당히 피하고 넘어가려는 정치인과 관료의 포퓰리즘, 영합주의, 회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중 대립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이고 압도적인 대외적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처신을 계속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견인력에 더 강하게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정책이 표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뭔가 다른 접근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드 문제를 지금처럼 미중 관계에서 지금처럼 처신하면 계속 휘둘리게 된다.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외교를 하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실체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이슈도 북핵, 남북관계 포함해서 미중 대립이라는 큰 구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침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동맹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동맹인 한국에게 공동 보조를 주문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처를 위주로 대외정책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에도 미국 대화는 복원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 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를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북한이 바라지도 않고 또 트럼프의 외교를 좋아하지도 않는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온 조건에서 북한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2018년 재연이 쉽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건이 쉽지 않은 속에서도 그나마 이를 풀어보려면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걸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정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협의를 원만히 하려면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부터 잘 정리해야 합니다. 미중 대결이라는 큰 구도에서 미국에게 호감을 줄 입장이 있어야 작은 구도인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서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최근에 열린 한미 간의 2+2 장관급 회의를 보면 이런 점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서 내놓은 북핵 관련 언급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사고방식을 헤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좀 다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쪽에는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을 고심하는 기류는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치부되어 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인사입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부담스럽다고 계속 회피하고 단지 바이든 측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만 주문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 관심사인 큰 구도는 외면하고 한국의 요구만 내세우는 셈이 됩니다. 대미 설득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간에 이런 양태가 관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일 간에 보이는 양태하고 크게 대비가 됩니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 관심사를 배려함으로써 일본의 아젠다를 설득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본이 창안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실무자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위에 올렸고 위에서 채택이 됐고 그게 미국에 전달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이 그걸 픽업해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저작권이 일본에 있습니다. 또 일본은 쿼드의 핵심 멤버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중국 문제를 포함해서 어떠한 견해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일 간에는 긴밀한 정책 공조와 공동 보조를 강조하는 협의가 빈번하게 민간 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바이든 정부 취임 이래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가 됐고 또 바이든 출범 이래 정상이 대면에서 만나는 첫 상대가 됐습니다. 스가가 다음 주에 워싱턴에 가서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처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좋게 볼 리가 없고 또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한일 양쪽에 올 것인데 아마도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올 공산이 큽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를 이런 상태에 두고 또 미국과 외교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간다면 과연 미국을 상대로 북한 관련 현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맨 처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받아들여서 정치, 경제적으로 유사일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다른 가치를 선양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가치를 주변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중국적 질서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가까운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민주 가치를 타협해야 하고 아마도 자주 주권도 타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좀 더 가까운 좌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도 그리 멀지 않은 좌표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미 대중 외교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게 좀 이해를 쉽게 하고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계 다이아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한다면 중간 지점은 12시 방향에 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좀 더 가까운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진보 정부는 1시 정도, 보수 정부는 1시 반 정도. 큰 편차는 없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들어와도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약간 바뀌는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스웨이가 너무 큽니다. 제가 1시나 1시 반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선택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유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마도 2시 반 정도, 일본은 2시 정도, 인도는 12시 반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할 경우에 중국 쪽으로부터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실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대치가 조정되고 나면 관계는 지금보다 안정될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이 새로운 좌표와 방향을 견지하면서 미중이 과도한 대결을 지향하고 협력을 확대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면 또 그런 역량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의 입지는 더 낮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비핵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기도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 비확산 명분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보다 더 협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도 중국이 고도로 중시하기 때문에
만일 비핵과 평화를 잘 조직하면, 잘 짜면 미중이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일은 우리가 대중국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호의를 유발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화된 한일 관계는 우리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런 대응을 정립한 후에 한반도 비핵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주문을 미치게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타고 넘으려면 큰 구도인 미중 대결이라는 환경에 대처할 방안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미국과 큰 구도의 협의를 안정시키면 나머지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큰 구도에서 협의가 풀려가면 작은 구도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 평화 문제나 남북 관계에서 우리 시각을 미국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런 우리의 적폐화 방향을 한 시간 정도로 하는 방안을 거론했더니 어떤 코멘트를 하는 분이 계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처럼 외교안보 담론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옵티멈한 대처 방안을 도출해내는 생태계가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제가 일본은 2시, 호주는 2시 반, 인도는 12시 반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2시, 2시 반, 12시 반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사회 내에서 정치권, 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관료들끼리 논의해서 정하는 정책들은 계속 일관성이 있고 그걸 누적하면 우리가 이건 2시구나, 2시 반이구나 알게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생태계가. 없으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사안이 달라지면 다들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2시 반으로 갔다가 9시 반으로 갔다가 3시 갔다가 10시 갔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생태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 좌표를 정해서 모든 관료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